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산 게 하나도 없고 팔기만 하신 거네요. 쭉쭉쭉쭉쭉. 왜냐면 이제 서울 사놨던 집이 이제 6억대 샀는데 그 이후에 한 15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깎였지만 여기서 굳이 비과세를 포기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게 그때 유행은 또 그거였잖아요. 그 버스 타고 지방 다니면서 공시지가 1억이 중과세 때문에 중과세를 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꼼수들 뭐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산도 있고 그 스터디 카페 다 같이 창업하고 아니면 고시원 창업하고 2018년도에 한번 스터디 카페랑 고시원 창업이 한번 돌았죠. 한 곳에서 이렇게 쫙 돌았는데 2021년, 22년 이때 또 이거를 다른 무리가 또 한 번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얘네 거 설거지하고 있네? 약간 근데 또 그게 다시 도는 거는 이제 이 마지막에 21년, 22년에 이때 만들었다 또 자기네 거 털어야 되니까 수강생들을 또 부추기겠구나. 한 2년 뒤에 그게 바로 2023년이겠죠. 이제 올해 한번 털려고 하겠구나. 뭐 고시원이나 스터디 카페.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다음에 지산, 그다음에 생숙, 그다음에 아파텔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오피스텔 이런 거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좀 여러모로 생각이 많으셨겠네요. 네, 좀 많이 말렸는데. 네. 그리고 인천에 초기 재개발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진짜 많이 말려봤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당장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올랐으니까 팔 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수법이 제가 진짜 지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지산은 업자들이 네. 그 네임드들한테 그 수수료를 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수법을 쓰냐면 지산이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수익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월세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게 내가 받아서 이자를 내고 얼마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이 광고를 할 때는 이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월 얼마 더 벌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음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내가 매매한 가격에 대비해서 이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6%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1억에 샀던 거를 이제 1억 5천에 팔아. 그럼 사는 사람은 1억 5천에 사면은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이 6%가 아니죠. 이제 뭐 5%, 4%, 3%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한 사람이 또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로도 벌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이 다음 사람한테 2억에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건네받는 사람은 수익률이 점점 1%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폭탄 돌리기지 마지막에 누구든 이걸 안고 터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이 어머 강사님이 역시 시세 차익도 보고 월세도 버는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 이 폭탄을 받아. 심지어 돈을 얼마 내. 강의료는 내고 또 별도로 건바이건으로도 얼마를 내요. 그래서 또 얼마가 나오는데 하고 받아.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돼. 내가 받아서 얼마를 내고 이자를 내고 남는 게 내 수익인데 일단 여기서 월세는 거의 동결이잖아요. 네. 월세는 왜냐하면은 월세라는 거는 메커니즘이 뭐 매매가가 오르니까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없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얼마를 벌면 얼마를 월세를 내면 내가 얼마를 남기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월세가 막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는 게 없으면 월세 내고 내가 샤워해봤자 남는 게 없으면은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사실상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때 금리가 올라서 일단 받았는데 이자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애초에 수익률이 너무 적게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여서 팔고 싶어서 시세 차익도 이제 아무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물리는 건데 네. 그나마 받고 내고 안 남으면 다행인데 금리가 사실상 올라가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이 금리 올리는 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린 게 아니라 애초에 2018년도, 19년도 정도부터 미국이 그 사이에 저금리를 그때 리먼 사태 이후로 저금리를 오래 했고 다시 조금씩 올리겠다고 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던 거지. 올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급작스럽게 많이 올린 걸 누가 예측을 했겠냐라고 하는데 강사들이 예측을 못하면 강사를 접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지산이나 수익형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많이 말렸어요. 앞으로 금리도 올라갈 거고 수익률이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 나중에는 막 경기도의 지산도 막 6억, 7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월세의 메커니즘이 이렇지가 않고 고정돼 있으면 내가 비싸게 살수록 이 수익은 안 남고 그러면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된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는 1억 이하라서 메리트가 있는 거면 1억을 넘기는 순간 끝인데 얼마에 팔려고 너 이걸 사느냐.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면서 올리겠다고 예고도 다 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 버스를 타고 지방을 도시였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로 많이 말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풍선 효과였던 것 같아요. 외곽으로 자꾸 사람들을 왜냐면 중간에 냅두면은 너무 강남이나 이렇게 중심에 몰리니까 이게 좀 퍼뜨리려고 일부러 여기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지정하고 좀 넓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부러 그러는구나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아 여기에 풍선 효과를 옆으로 밀 때 밀려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서울로 들어와서 좀 버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그 버스를 타고 지산도 많이 하시고 생숙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정도를 모르고 예측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모르는 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왜냐하면 나는 아줌마고 강사님, 백억 부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르고 계속 오르고 사자마자 오르긴 오르고 근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미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해드신 분이 있었고 다들 좋은 데 가셨더라. 감옥에 안 가신 분도 있어요. 해외로 가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울로 한 방에 점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다 팔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인사이트? 저는 되게 느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하긴 해서 그때 잘 탔으면은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저희 남편 외벌이 월급에서 지출할 수 있는 뭐 원리금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럼 대출을 얼마 이상을 못 받겠고 그럼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좀 많이 안 한 편이에요. 저는 많이 안 한 편이고 다니기만 계속 다녔죠. 그렇다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버릇처럼 이제 다니고 여기저기 어떻게 하고 있나 어느 무리에서 뭐에 들어가고 있나 이런 거 파악하고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리게 살아도 엔간히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여서 돈을 번 사람은 강사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냥 내 할 일 하고 내 그릇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차곡차곡 가다 보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다 살 수 있더라. 유튜브 보니까 좀 약간 조급해지더라고요. 지금 사실 올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사실 길게 왔는데 매도!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면 좋겠다. 매도. 규제 완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규제가 완화됐을 때 팔면 얼마나 좋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막 더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살 바에는 차라리 좋은 대로 좀 뭉쳐서 갈아타기를 해라. 왜냐하면 정부가 좋은 시기도 1주택자는 어차피 못 건드려요. 규제는 왜냐면 얘네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거주자들을 다 잡아버릴 수가 있어서 1주택자는 어차피 못 건드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더더욱 1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인데 1주택자는 서민이기 때문에 실거주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법인 투자 막 이런 거는 이걸 풀어줄 명분이 없어요. 아니 아주 경기가 나쁘지 않은 이상 뭐 임대사업자나 뭐 이렇게 투자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한다 할 만한 명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짧아요. 있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와중에 언제 늘리냐면은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주세요 라고까지 우리 여러 개 사시는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은 그때 여러 개 사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여러 개 샀었거든요. 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해 줄 때 여기가 앞으로 오를 거라 미리 지정해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투기 지역을 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신호를 잘 보고 저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투기 지역을 굳이 이렇게 여기가 오를 거니까 미리 규제합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고 오르는구나 라고 사시면 되는데 자꾸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풍선은 바람이 빠지잖아요.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갈아타기. 당분간은 나라에서 굉장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올해 집값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1주택자가 되면은 어차피 내가 떨어져도 이사갈 집도 떨어져서 크게 신경은 안 쓰이긴 하는데 경거망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막 되게 희망을 가지거나 너무 막 떨어지겠지라고 막 불안을 하기보다는 아까 주식처럼 2,000과 2,400이 평균이고 내 허용 범위는 1,900과 2,600이었는데 3,200까지 갔어.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3,200까지 간 이 2,800이 되는 순간부터 이 이후 3,200까지 되는 순간은 저한테는 약간 비정상적인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평균으로 결국 회귀하잖아요. 한 2,200, 300 정도 되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 3,200이었을 때 가격을 자꾸 들고 오면서 그때보다 반토막 났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런데 부동산도 더 너무 화랑일 때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쌉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바로 바보가 되는 거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좀 지금쯤 마음이 편해요. 이제 좀 이 정도 가격이 내가 생각한 적정가, 적당히 이렇게 과거보다 조금씩 올랐을 때 한 요 정도 가격이 원래 맞지 않았나? 그때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랐지 않았나? 이게 정말 싸진 게 맞나? 그때가 비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조금 더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보다는 조금 올라 있었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때처럼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반토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마 반토막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하방에 지지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